2011년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민호 가명, 당시 18세는 어머니 박순희 가명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평범한 수험생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극이 자라나고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 순희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그녀는 편부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유독 아들인 남동생만을 편애했다. 딸인 자신은 무시하고 구박했다. 공부를 잘했던 순이었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오직 남동생, 즉 민호의 외삼촌만이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순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어머니를 잃은 그녀는 더욱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차별받으며 자란 세월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남겼다. 그래도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야간 고등학교를 힘겹게 졸업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고된 나날이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친 후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자신을 무시했던 아버지, 남동생만 아끼던 그 집을 등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순이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가 바로 민호의 아버지 강대수 가명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얼마 후 아들 민호를 낳았다. 순이에게 아들은 특별한 의미였다. 자신이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아픈 기억.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그녀의 기대는 남달랐다. 내 아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겠어.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신혼 초부터 순이는 남편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찬물에 손을 넣을 수 없어. 당신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해야 해. 보통 차를 사면 남들이 무시하니까 고급 차를 사야 해. 이런 식의 강요가 계속되었다. 남편 대수는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 본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무시당하며 자랐는지를 남편이 이해해 주길 바랐다. 이제는 나도 소중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남편은 여러 번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순이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어린 민호는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과거가 앞으로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순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홀로 외국 유학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아버지의 도움도 없이 떠나는 길이었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순이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이 나라를,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드디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순이는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을 무시했던 아버지로부터, 남동생만 편애하던 그 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언어도 서툴렀고 낯선 땅에서의 유학 생활은 외로웠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보다는 나았다. 최소한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다. 유학 생활 2년째 순이는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났다. 그가 바로 민호의 아버지가 될 대수였다. 그는 순이보다 5살 많았고
일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순이는 그의 조용한 성품이 좋았다. 아버지처럼 고압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결혼식은 일본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순이의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다. 초대도 하지 않았다. 신혼살림은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순이는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순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찬물에 손을 넣을 수 없어. 당신이 설거지를 해야 해. 처음에 대수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무슨 소리야? 같이 하면 되지. 하지만 순이는 진심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해. 설거지뿐만이 아니었다. 빨래, 청소, 밥 짓기까지 모든 가사를 남편에게 요구했다. 대수가 피곤하다고 하면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때로는 더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대수는 당황스러웠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1993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바로 민호였다. 순이는 아들을 낳은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딸이라서 무시당했던 것처럼 내 아들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다. 그 다짐은 점점 강박으로 변해갔다. 아들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녀의 상처받은 과거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대수는 아내가 점점 이상해진다고 느꼈다. 아기를 대하는 태도도 지나치게 신경질적이었다. 조금만 울어도 순이는 불안해했다. 왜 우는 거야?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대수는 생각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것이 앞으로 닥칠 비극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 민호가 7살이 되던 해 순이는 본격적으로 아들 교육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공부를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알겠지? 네, 엄마.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놀랍게도 민호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다. 한글을 금방 깨쳤고 숫자 계산도 빨랐다. 순이는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열을 올렸다. 우리 아들은 천재야. 더 열심히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순이의 교육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민호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2시간,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중간에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거의 모든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 순이는 거실에 앉아 아들을 감시했다. 조금이라도 딴청을 피우면 즉시 지적했다. 집중해. 시간 낭비하지 마. 4학년이 되자 하루 11시간으로 줄었다. 그래도 같은 나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기뻤다. 무엇보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보여줬다. 역시 내 아들은 대단해. 영어 공부도 일찍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학원을 다녔고 집에서도 영어 테이프를 들으며 공부했다. 순이는 말했다.
영어를 잘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알겠지? 민호는 영어에도 재능을 보였다. 발음이 좋았고 단어를 빨리 외웠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민호는 TOEIC 시험에 도전했다. 당시 초등학생이 TOEIC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첫 시험에서 민호는 875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았다. 대학생들도 받기 힘든 점수였다. 순이는 자랑스러워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은 천재라니까. 학교 성적도 우수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았고 반에서 항상 1, 2등을 다투었다. 선생님들도 민호를 칭찬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학생입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겉으로 보기에 민호는 완벽한 모범생이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민호는 전국 모의고사를 봤다. 전국에서 4,500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모든 중학생 중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이었다. 보통 부모라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적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다. 겨우 4,500등?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순이의 교육은 체벌 없이 진행되었다. 잔소리는 많았지만 손찌검은 없었다. 민호도 공부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뭔가 잘한다는 느낌에 뿌듯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이 평화로운 시간은 끝나게 된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2006년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집안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아버지 대수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순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우리 아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지. 대수는 변명할 기력도 없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순이는 고급차를 사라고 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다.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하지만 대수의 수입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순이의 신경질은 아들에게도 향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민호는 전교 2등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다. 엄마, 나 전교 2등 했어.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냉담했다. 겨우 2등에서 만족하냐? 1등한테 졌잖아. 1등을 해야지. 그날 저녁 처음으로 회초리가 등장했다. 종아리를 몇 대 맞았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대수는 그 광경을 보고 아내와 싸웠다. 애를 왜 때려? 전교 2등도 대단한 거 아니야?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몰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2등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애는 매로 다스려야 해. 대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의 성격이 자신보다 강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다음 시험에서 민호는 전교 1등을 했다. 이번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하지만 순이는 또다시 차갑게 말했다. 우리 학교에서 1등 했다고 끝이냐? 전국의 중학교가 5,000개나 되는데 다른 학교 1등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민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만족할까?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다. 대수는 아내와의 대화를 포기했다.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퇴근 후에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고 그럴수록 순이의 분노는 커졌다. 당신은 도대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006년 가을
대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어느 날 밤 대수는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섰다. 민호는 아버지가 나가는 것을 봤지만 말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어디가? 대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리고 문을 닫았다. 순이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더욱 불안해졌다. 얼마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에너지를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남편은 날 버렸지만 내 아들만큼은 최고로 만들어야 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양가 친척들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순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대수는 아내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결국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무게가 14살 민호의 어깨 위에 얹혀졌다. 어머니의 집착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순이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도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광기에 가까웠다. 아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교 1등도 부족했다. 전국 1등을 해야 했다. 아니, 전국 1등도 부족했다. 세계 최고가 되어야 했다. 서울대 법대에 가야 해. 그래야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어. 그래야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민호는 전교 2등을 했다. 98점, 97점, 96점.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이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칭찬했다.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 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을 봤다. 2등? 겨우 2등에서 만족하냐? 순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1등을 해야지. 1등한테 졌잖아. 민호는 변명했다. 엄마, 그래도 2등인데. 그 순간 뺨을 맞았다. 처음 맞아보는 딱이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변명하지 마. 1등 못한 건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날 저녁 회초리가 등장했다. 종아리를 20대 맞았다. 민호는 울었다.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울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울음을 참았다. 다음 시험에서는 꼭 1등 할게요. 순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연히 해야지. 못하면 더 혼날 줄 알아. 다음 시험까지 2달. 민호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줄었다. 학원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공부했다. 잠자는 시간도 줄었다.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몸은 피곤했지만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컸다.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왔다. 전교 1등. 모든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민호는 성적표를 들고 뛸 듯이 기뻐하며 집에 왔다. 엄마, 나 1등 했어. 전교 1등. 이번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다. 우리 학교에서 1등 했다고 끝이냐?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네.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나 되는데 다른 학교 1등들도 다 있잖아. 걔네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만족할까? 그날 저녁에도 회초리를 맞았다. 방심하지 말라는 뜻이야. 1등 했다고 자만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해. 민호는 억울했다. 전교 1등을 했는데도 맞는다니.
하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어머니의 말은 법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민호는 계속 1등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했다. 대신 순이는 물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몇 등이냐? 전국에서 3,000등을 하면 순이는 말했다. 겨우 3,000등? 1,000등을 하면 또 물었다. 1,000등으로 만족하냐? 100등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1등이 아니잖아. 민호는 점점 지쳐갔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칭찬은커녕 더 높은 목표만 제시했다. 너는 서울대 법대에 가야 해. 판사나 검사가 되어야 해. 그래야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누구를 이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회초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숙제를 안 해가면, 학원에서 딴청을 피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맞았다. 종아리가 퍼렇게 멍들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긴 바지만 입었다.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왜 반바지 안 입어? 그냥 차마 맞았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민호는 방학 숙제를 하루 미뤘다. 피곤해서 하루만 쉬고 싶었다. 하지만 순이는 용납하지 않았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 당장 해. 민호가 대답했다. 내일 할게요. 순이는 부엌으로 갔다.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알루미늄 야구 배트였다. 엎드려. 민호는 엎드렸다. 배트가 엉덩이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를 맞았다. 비명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다. 크게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배트를 맞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바지를 내렸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앉을 수가 없었다. 학교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친구가 물었다. 너 왜 그래? 아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집에 가서 거울로 엉덩이를 봤다. 알루미늄 배트 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트가 찌그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알루미늄 배트가 찌그러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대걸레 봉으로 맞았다. 플라스틱 봉이었는데 여러 번 맞다 보니 금이 가기도 했다. 중학교 때는 나무 야구 배트가 주된 체벌 도구였다. 나무 배트는 알루미늄보다 더 아팠다. 맞은 자리가 까지고 피가 나기도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체벌 도구가 또 바뀌었다. 7번 아이언 골프채였다. 순이는 어디선가 골프채를 구해왔다. 이게 더 효과적이야. 골프채는 무게감이 있었고 휘두를 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휙 휙. 그 소리만 들어도 민호는 몸이 움츠러들었다. 골프채로 맞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진 날이었다. 민호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순이는 분노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외고도 못 가면 서울대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날 밤 골프채로 50대를 맞았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체벌 도구가 점점 흉악해지는 것을 보며 민호는 공포를 느꼈다. 회초리에서 배트로, 배트에서 골프채로, 다음에는 무엇으로 맞게 될까? 혹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버지 대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민호가 7살 때 한여름에 긴팔, 긴 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옷을 걷어봤다.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대수는 순이와 싸웠다. 애를 왜 때려? 이게 교육이야?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애는 매로 다스려야 해. 당신은 몰라. 대수는 여러 번 싸웠지만 매번 졌다. 아내의 성격이 더 강했다. 결국 대수는 나중에 고백했다.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민호는 가끔 생각했다. 아빠가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빠는 없었다.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었다. 어머니의 분노와 집착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체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골프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민호는 친구들과 목욕탕에 갔다. 땀을 흘린 후 시원하게 씻고 싶었다. 하지만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 후회했다. 옷을 벗자 친구들의 눈빛이 변했다. 야, 너 그거 뭐야? 한 친구 정우 가면가 민호의 등을 가리키며 물었다.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온몸에 멍이 가득했다. 오래된 멍은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새로운 멍은 시퍼렇게 떠 있었다. 어떤 곳은 까진 자국도 있었다. 아, 이거. 민호는 당황했다. 집에서 좀 넘어졌어. 친구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 맞은 거 아니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 성적 때문에 좀 맞았어. 좀? 이게 좀이야?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친구들과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도 조심했다. 최대한 빨리 갈아입고 멍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가렸다. 여름에도 긴 체육복 바지를 입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더운데 반바지 입어도 돼. 저는 긴 바지가 편해요. 한여름 아버지 대수가 잠깐 집에 들렀다. 이혼 소송 서류 때문이었다. 민호는 그때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대수는 아들의 팔을 보고 놀랐다. 그게 뭐냐? 팔뚝에 긴 멍 자국이 있었다. 골프채로 맞은 자국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급히 팔을 가렸다. 대수는 순이에게 따졌다. 아직도 애를 때리고 있었어? 순이는 태어냈다. 애 교육하는데 당신이 왜 참견해? 당신은 이 집 나간 사람이잖아. 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집을 나간 것이 사실이었다. 아들을 두고 떠난 자신이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다. 민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다. 아버지도 무기력했다.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을까? 일부는 알아챘다. 담임 선생님 이선생 가명이 민호를 상담실로 불렀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서 힘든 일은 없고?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어머니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더 맞을 것이다.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민호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말하기 싫으면 억지로 물어볼 수 없지. 그렇게 선생님도 지나쳤다.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몸에 남은 증거들은 계속 늘어났다. 새로운 멍이 생기고
오래된 멍이 아물고 또 새로운 멍이 생겼다. 엉덩이 살은 일부가 괴사되기 시작했다. 종아리는 변색되었다. 한쪽 귀는 뺨을 계속 맞아서 고막이 손상되어 잘 들리지 않았다. 이명도 생겼다. 민호의 몸은 학대의 증거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체벌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는 정해진 의식처럼 진행되었다. 순이가 말했다. 준비해라.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체벌용 바지였다. 검정색 추리닝 바지. 이 바지는 오직 맞을 때만 입는 옷이었다. 처음 이 바지가 생긴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다. 골프채로 맞다 보니 엉덩이에서 피가 났다. 바지가 피로 얼룩졌다. 순이는 화를 냈다. 피 묻으면 빨래하기 귀찮잖아. 다음부터는 이 바지만 입고 맞아. 그렇게 전용 바지가 생겼다. 준비하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민호는 방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서랍에서 그 바지를 꺼냈다. 이미 엉덩이 부분이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여러 번 맞아서 생긴 핏자국이었다. 빨지 않았다. 순이가 말했다. 한번 피 묻은 바지 계속 입어. 그게 더 편해.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다. 순이는 골프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엎드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렸다. 차가운 마루바닥이 이마에 닿았다. 오늘은 왜 맞는지 알지? 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어요. 맞아.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몇 대 맞아야겠어? 잘 모르겠어요. 40대. 순이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계산기로 숫자를 누르듯 기계적이었다. 휙! 골프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 엉덩이에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다.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를 맞을 때쯤 피가 나기 시작했다. 바지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렀다. 20대를 맞을 때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입에 수건을 물었다. 순이가 준 것이었다. 시끄러우니까 이거 물어. 30대를 맞을 때쯤 의식이 흐려졌다.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40대가 끝났다. 일어나.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바닥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방에 가서 공부해. 순이는 태연하게 말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바지를 내렸다. 엉덩이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흥건했다. 화장지로 피를 닦았다. 상처에 연고를 발랐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너무 많이 맞았다. 책상에 힘겹게 앉으려고 했지만 앉을 수가 없었다. 그 상태로 공부해야 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다. 의자에 앉는 것이 고통이었다. 조심스럽게 앉았다. 친구가 물었다. 너 왜 그래? 아파? 아니,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괜찮지 않았다.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체육 시간, 축구를 하게 되었다. 민호는 핑계를 대고 빠지려 했다. 선생님,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요. 괜찮아. 좀 뛰면 나아질 거야. 결국 뛰어야 했다. 뛸 때마다 엉덩이에서 상처가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피가 다시 나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했다. 역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화장지로 막고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다. 집에 돌아와서 바지를 봤다. 엉덩이 부분이 또 피로 얼룩졌다. 빨아야 할까? 아니다. 순이가 빨지 말라고 했다.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었다. 다음에 또 맞을 때 입을 바지다. 채버용 바지. 이 바지는 민호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피로 물든 천은 증거였다. 하지만 아무도 이 증거를 보지 못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1년 앞둔 시기였다. 순이의 집착은 최고조에 달했다. 너는 서울대에 가야 해. 법대에 가서 판사가 되어야 해. 그래야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어머니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민호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두려웠다. 공부 시간이 더욱 늘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거실에서 공부해야 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감시했다. TV는 꺼져 있고 오직 책장 넘기는 소리와 펜 쓰는 소리만 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조금이라도 졸면 안 되었다. 고개가 떨어지는 순간 골프채가 책상을 내리쳤다. 졸지 마. 집중해.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면 또 졸음이 밀려왔다. 이 시간밖에 못 잔 상태였다. 어떻게 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 제자리 뛰기 100번 해. 졸 때마다 순이가 명령했다. 민호는 일어나 제자리 뛰기를 했다. 1, 2, 3. 100까지 세며 뛰었다. 숨이 찼다. 땀이 났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앉아 공부했다. 하지만 30분 후 또 졸았다. 또 졸아? 이번엔 200번. 40분마다 정산 시간이 있었다. 순이가 시계를 봤다. 40분 지났어. 얼마나 했는지 보자. 민호는 푼 문제를 보여줬다. 겨우 이것밖에? 속도가 너무 느려. 더 빨리 풀어야지. 그리고 골프채를 들었다. 손 내밀어. 손바닥을 5대 맞았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 손으로 다시 펜을 잡았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면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눕지 못했다. 엉덩이가 아파서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야 했다. 그런데 엎드려 자다가 걸리면 혼났다. 왜 똑바로 앉아? 엉덩이가 아파서요. 그게 내 핑계야? 똑바로 자. 결국 이를 악물고 바로 누워 잤다. 상처에 닿아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다.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다. 2시간을 잔 것이다. 아니,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통증 때문에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실제로는 한숨도 못 잔 것 같았다.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학교에 가야 했다. 아침을 먹었다. 밥과 국, 계란. 간단한 식사였다. 빨리 먹어. 지각하겠어. 순이가 재촉했다. 급히 먹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도 졸았다.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선생님한테 지적받기도 했다. 민호야, 요즘 왜 그래?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지. 방과 후엔 학원에 갔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학원에서도 졸았다. 학원 선생님이 물었다. 집에서 잠을 못 자니? 네. 공부하느라.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어쩔 수 없었다. 집에 가면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야 했다.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미적분이요. 문제 풀어봐. 즉석에서 문제를 풀어야 했다. 제대로 못 풀면 혼났다. 학원비가 얼마인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오니? 골프채가 다시 등장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다. 공부, 감시, 체벌, 또 공부. 끝이 없었다. 민호는 점점 지쳐갔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이가 허락하지 않았다. 1년만 참아. 서울대 가면 다 끝나.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서울대에 가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2010년 가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민호는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칠판에 적힌 수식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고 뒤따라 한 여자가 들어왔다. 민호의 어머니 순이었다. 교실이 술렁였다. 수업 중에 학부모가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순이는 곧장 민호에게 다가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와.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금요? 나오라고 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고 일어났다. 반 아이들이 모두 쳐다봤다. 30명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창피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뺨을 맞았다. 딱! 큰 소리가 났다. 교실 안에서도 들렸을 것이다. 내가 컴퓨터로 뭘 봤는지 알아? 순간 민호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 며칠 전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 적이 있었다. 호기심이었다. 친구들도 다 본다고 했다. 한 번 봤을 뿐인데.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내가 그런 더러운 걸 봤어? 공부는 안 하고. 복도에서 또 뺨을 맞았다. 한 대, 두 대. 다른 반 학생들이 쳐다봤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에 가서 혼내줄 테니까 알아. 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민호는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뭐래? 맞았대. 왜? 몰라. 그날 학교 후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최대한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결국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골프채를 들고 옷 벗어. 네, 옷 벗으라고. 민호는 옷을 벗었다. 속옷만 남았다. 엎드려. 거실 바닥에 엎드렸다. 차가운 마루가 가슴에 닿았다. 내가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더러운 걸 봤어? 내 또래 애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휙! 골프채가 내려왔다. 등을 맞았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조용히 해. 그날 100대를 맞았다.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온몸을 맞았다. 50대쯤 맞았을 때 의식이 흐려졌다. 70대쯤 맞았을 때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100대가 끝났을 때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방해가. 간신히 일어나 방으로 갔다. 침대에 엎드렸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등을 만졌다. 축축했다. 비었다. 거울을 봤다. 등 전체가 빨갛게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여러 곳에서 피가 났다. 다음날 학교에 못 갔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2일 후에야 겨우 등교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너 그날 왜 맞았어? 그냥 공부 안 한다고.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다. 너무 창피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는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민호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다. 대학 입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순이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올해가 마지막이야. 서울대 못 가면 너 인생 끝이야. 그해 1월 말
아버지 대수가 집에 찾아왔다. 5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호는 아버지를 보고 반가웠다. 아빠. 하지만 대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순이가 나왔다. 왜 왔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서류였다. 이제 정식으로 이혼합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뭐? 5년 동안 별거 했잖아. 이제 정리할 때 됐어. 당신이 먼저 집 나간 거잖아. 나랑 애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게 당신이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닫아도 소리가 다 들렸다. 나도 한계였어.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비겁한 인간. 자식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1시간 넘게 싸웠다. 결국 대수는 서류를 두고 갔다. 법원에서 보자. 문이 쾅 닫혔다. 민호는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순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너라도 잘 되어야 해. 알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는 우릴 버렸어. 이제 너밖에 없어. 너만 잘 되면 우리가 이긴 거야. 알겠어? 네, 엄마. 그날 이후로 순이는 더욱 불안해졌다.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다. 민호가 밥을 천천히 먹으면 순이는 말했다. 빨리 먹어.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 물었다. 왜 자려고 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소리쳤다.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모든 것이 트집이 되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고3이 되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1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한계였다.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예전처럼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았다. 머리가 멍했다. 4시간 수면으로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다. 전국 4천등.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이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4천등? 이걸로 서울대를 가?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1000등 안에 들어야 해. 민호는 절망했다. 1000등? 불가능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0등은 무리였다. 하지만 순이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성적표를 고치는 것이었다. 포토샵을 배웠다. 인터넷에서 튜토리얼을 찾아봤다. 밤에 순이 몰래 컴퓨터를 켰다. 성적표 파일을 열었다. 전국 4천등을 전국 62등으로 바꿨다. 학교 등수도 올렸다. 완벽했다. 순이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언젠가 들킬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민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2011년 3월 10일 목요일,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손에 가정통신문을 들고 있었다. 3월 14일 월요일, 학부모 상담의 날.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날이었다. 민호는 그 종이를 보며 식은땀이 났다. 순이에게 가정통신문을 건넸다. 14일에 학교 오셔야 돼요. 순이는 통신문을 받아 읽었다. 학부모 상담? 알았어. 갈게. 민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담날 선생님이 실제 성적을 말할 것이다. 전국 4천등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난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지금까지 맞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민호는 공포에 떨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선생님께 부탁할까? 실제 성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들킬 것이다. 그날 저녁 민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14일 생각뿐이었다. 왜 안 먹어? 순이가 물었다. 배가 안 고파요. 공부하느라 배가 안 고파? 말도 안 돼. 다 먹어.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공부 시간. 책상 앞에 앉았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같은 문제를 10분째 보고 있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14일, 14일, 14일. 그날만 생각났다. 왜 이렇게 못 풀어? 순이가 책상으로 다가왔다. 이 문제 30분 전에도 못 풀었잖아. 죄송해요. 다시 풀게요.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골프채를 가져왔다. 손 내밀어. 손바닥을 10대 맞았다. 손이 퉁퉁 부었다. 펜을 잡을 수 없었다. 계속 풀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글씨가 비뚤비뚤 써졌다. 3월 11일 금요일.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다. 민호야, 이 문제 풀어봐. 칠판 앞으로 나갔다. 문제를 봤다. 간단한 수학 문제였다. 평소 같으면 10초 만에 풀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안 풀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모르겠습니다.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민호가 못 풀어? 신기하네. 점심시간. 친구 정우가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딴 사람 같아.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려고 했다. 사실은. 하지만 멈췄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3월 11일 밤. 집에 돌아왔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성적 안 올랐지? 네. 14일까지 3일 남았어. 그때까지 정신 차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14일. 이제 3일 남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날 밤부터 새로운 체벌이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밥 먹지 마. 네. 밥 먹으면 졸리잖아.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 그날부터 굶기 시작했다. 물만 마셨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순이 말대로 신기하게 졸리지는 않았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건가? 3월 12일 토요일. 이틀째 굶었다. 힘이 없었다. 일어서면 어지러웠다. 하지만 공부는 해야 했다. 14일까지 문제집 3건 끝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야 했다. 밤새 문제를 풀었다. 손이 떨렸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순이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새벽 2시. 이제 자도 돼요? 아니, 오늘은 자지 마. 네. 14일까지 자지 마. 그 시간에 공부해. 하지만 월요일에 학교 가야. 학교는 가지 마. 집에서 공부해. 민호는 절망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3월 13일 일요일. 3일째 굶었다. 3일째 잠을 못 잤다. 정확히는 3시간 정도 졸았다.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 그때마다 골프채로 맞았다. 자지 마. 눈을 비볐다.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환각이 보였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짐승이 된 것 같았다. 이성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누가 건드리면 주먹이 나갈 것 같았다. 짜증이 극에 달했다. 온몸에 감각이 없었다. 오직 머리와 눈에만 감각이 몰려 있었다. 이상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 9시간 동안 골프채로 수백 대를 맞았다. 엉덩이, 허벅지, 등, 팔, 온몸을 맞았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맞았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새벽 6시, 매질이 끝났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해. 민호는 의자에 앉았다. 앉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앉아졌다. 감각이 없었다.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있었다. 3월 14일 월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학부모 상담. 민호는 그 날짜를 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이다. 확신했다. 맞아 죽을 것이다. 공포가 밀려왔다. 무서웠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죽기 싫다. 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내일이면 끝이다. 달력을 보며 민호는 생각했다. 엄마와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이 악몽이 끝나는 거구나.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민호는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어젯밤 9시간 동안 골프채로 수백 대를 맞았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책상 위에 탁상 달력. 3월 14일에 빨간 동그라미. 학부모 상담.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다. 성적표 위조한 게 들통난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죽일 거다. 맞아 죽을 거다. 공포가 밀려왔다. 온몸이 떨렸다. 아니, 떨리는 것 같았다. 사실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만 확실했다. 나는 죽기 싫다. 살고 싶다. 그때 다른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엄마와 나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순이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문이 닫혔다. 자러 가는 것 같았다. 밤새 민호를 감시하느라 피곤했을 것이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식칼이 보였다. 과도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할 건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탁상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그 전에 칼을 집었다. 무거웠다. 아니, 손에 힘이 없어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안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어린 시절 순이와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 초등학교 때 시험에서 100점 받고 칭찬받던 기억. 하지만 그 기억들은 금방 사라졌다. 대신 골프채로 맞던 기억, 굶주리던 기억, 잠 못 자던 기억이 밀려왔다. 안방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순이었다.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숨소리.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민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칼을 든 손이 떨렸다. 정말 할 건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침대 바로 옆까지 왔다. 순이의 얼굴이 보였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자고 있을 때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야. 나를 키워준 사람이야.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사람이 나를 때린 사람이야. 나를 굶긴 사람이야. 내일이면 나를 죽일 사람이야. 칼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순이의 눈을 향했다. 눈을 먼저 공격하면 반격할 수 없을 거야.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건지 모르겠다.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생존 본능이었을까? 칼로 순이를 찔렀다. 한 번, 순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칼이 가슴을 찔렀다. 피가 튀었다. 손에 묻었다. 뜨거웠다. 순이가 몸부림쳤다. 왜?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뒤로 물러났다. 칼을 떨어뜨렸다.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멈췄다.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 30분? 1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을 봤다. 피가 묻어 있었다. 옷도 피로 얼룩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신이 돌아왔다. 충격이 밀려왔다. 엄마를 죽였다. 내가 엄마를 죽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 가득했다. 그리고 피 냄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011년 3월 13일 정오. 민호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침대에는 순이의 시신이 있었다. 피가 이불을 적시고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현실감이 없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손에 묻은 피는 뜨겁고 진짜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옷도 피투성이었다. 손을 씻었다. 물이 빨갛게 변했다. 계속 씻었다. 손은 깨끗해졌지만 피 냄새는 계속 났다. 아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옷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옷으로. 더러운 옷은 세탁기에 넣었다. 돌렸다. 세탁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웅웅웅.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들렸다.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자신의 숨소리. 안방 문을 닫았다. 열쇠가 없었다. 그냥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아나운서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TV를 껐다. 고요했다. 첫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칼이 내려가는 장면. 순이의 비명. 피.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새벽 4시였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3월 14일 월요일. 학부모 상담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안 오셨는데요? 민호는 대답했다. 아, 편찮으셔서요. 못 가신대요. 그럼 다음에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전화를 끊었다.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3월 15일. 아버지 대수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좀 바꿔줘. 엄마는 지금 안 계세요. 어디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또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상했다.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3월 20일. 일주일이 지났다. 안방 문은 계속 닫혀 있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뒀다. 그냥 열어뒀다. 시신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역겨운 냄새. 부패하는 냄새였다. 그제야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냄새가 샜다. 민호는 공업용 본드를 샀다. 문틈을 꼼꼼히 발랐다. 냄새가 조금 줄었다. 거실 불을 밝혔다. 24시간 불을 켜두었다. 어두우면 무서웠다. 불을 켜면 조금 나았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았다. 4월. 한 달이 지났다. 학교는 계속 갔다. 친구들은 말했다. 요즘 괜찮아 보인다. 실제로 민호는 좀 나아 보였다. 더 이상 맞지 않았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잠을 잘 수 있었다. 친구들과도 놀 수 있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웠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야. 순이가 부르는 소리 같았다. 환청이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무서웠다. 귀를 막았다. 소리는 계속 들렸다. 악몽을 꿨다. 순이가 방에서 나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온몸이 피투성이인 순이. 왜 나를 죽였어? 그 목소리.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식은 땀이 흥건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5월, 6월, 7월.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더워졌다. 안방에서 냄새가 더 심해졌다. 창문을 열었다. 환기를 시켰다. 그래도 냄새는 계속 났다. 익숙해졌다. 이상하게도 익숙해졌다. 친구들과 PC방에 갔다. 영화도 봤다. 놀이공원에도 갔다. 자유를 만끽했다. 정우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엄마는 요즘 외갓댁에 자주 가셔. 또 거짓말을 했다. 8월, 9월, 10월. 가을이 왔다. 6개월이 지났다. 대수가 가끔 전화했다. 엄마는 뭐하니? 바쁘대요. 이혼 서류에 서명 좀 하라고 해. 네,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대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인하러 오지는 않았다. 죄책감은 어땠을까? 민호는 나중에 진술했다. 죄책감이 컸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그게 더 괴로웠다. 엄마를 죽인 것도 괴롭지만 죽여서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내 자신이 더 괴로웠다. 민호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11월 초. 8개월이 지났다. 대수한테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바꿔줘. 지금 안 계세요. 대체 어디 간 거야? 8개월 동안 한 번도 통화를 못했잖아. 대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알았다. 이제 끝이구나. 2011년 11월 중순. 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8개월 동안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도 받아야 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정리해야 했다. 전화를 해도 아들만 받았다. 엄마는 지금 없어요. 매번 같은 대답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대수는 구이동 아파트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집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바뀌었을까? 눌러봤다. 비. 문이 열렸다. 바뀌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야 있니? 대수가 불렀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왜 왔어? 엄마 어디 있어? 외출하셨어. 8개월 동안 외출만 하셨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수는 화가 났다. 거실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생활감이 없었다. 주방도 봤다. 설거지가 쌓여 있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음식이 별로 없었다.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그럼 엄마 방 좀 보자. 대수가 안방으로 향했다. 민호는 급히 말렸다. 거기는 안 돼요. 하지만 대수는 이미 문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지독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대수는 코를 막았다. 뭔가 이상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켰다. 침대가 보였다. 그 위에 무언가 있었다. 이불로 덮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이불을 걷었다. 으악! 비명을 질렀다. 시신이 있었다. 아니, 시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다. 8개월 동안 부패한 시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옷을 보니 아내였다. 대수는 뒤로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이게 무슨... 민호는 방 밖에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수가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엄마가 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야?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죽였어.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대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가 엄마를 죽였어. 3월에. 대수는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아내를 죽였다니. 왜 그런 짓을? 대수는 물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대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 힘들었다. 112.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리고 제 아들이 죽였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주소를 말했다. 네, 여기 구이동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안방을 확인했다. 곧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다. 감식반이 왔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수집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 이리 와보겠니?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다. 민호는 일어났다. 너가 한 거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니? 못 참겠어서요. 무엇을? 엄마가 저를 계속 때려서요. 경찰은 민호의 옷을 걷어봤다. 온몸에 멍이 있었다.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멍이 남아 있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는 뜻이었다. 엉덩이는 일부가 괴사되어 있었다.
종아리는 변색되어 있었다.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 학대네요. 한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죠. 알아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착잡한 표정이었다. 민호는 수갑을 찼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았다. 경찰차에 탔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보였다. 8개월 동안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 노원경찰서로 향했다.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을 살게 될 것이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드디어 끝났구나. 8개월 동안의 악몽이 끝났다. 이제는 벌을 받을 차례였다. 2011년 11월 체포된 민호는 구속되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순이의 학대, 체벌, 굶김, 잠을 못 자게 한 것. 그리고 3월 1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은 증거를 수집했다. 집에서 여러 물건이 발견되었다. 피로 얼룩진 검정색 추리닝 바지, 체벌용 바지였다. 골프채도 발견되었다. 7번 아이언이었다. 위조된 성적표도 있었다. 민호의 일기장도 발견되었다. 일기에는 매일 맞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학교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정우가 증언대에 섰다. 민호는 온몸에 멍이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봤는데 정말 심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여름에도 긴 옷을 입었다고, 성적 때문에 며칠씩 학교에 못 나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님들도 증언했다. 표정이 어두운 학생이었다고 했다. 상담을 시도했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들도 가끔 큰 소리가 들렸다고, 누가 맞는 소리 같았다고 증언했다. 아버지 대수도 증언대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7살 때 이미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의 고모 강미경 가명도 증언했다. 조카는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3일을 굶기고 3일 잠을 안 재우니 엄마가 없어야 내가 산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모 박지은 가명도 증언했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며 자랐다고 했다. 그 상처가 조카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카를 위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전문의도 증언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학대로 PTSD 상태였다고 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3일 동안 음식과 수면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배심원 9명, 예비 배심원 3명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재판을 지켜봤다. 때로는 메모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18세 소년의 존속살해.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무리 학대가 있었어도 생명을 빼앗은 죄는 무겁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고 이는 계획적인 범행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반박했다. 이는 극한의 학대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이틀간 심리를 진행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증거물을 검토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들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엄마를 죽인 것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결 시간. 배심원 9명 중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양형 의견은 장기징역 3년 5명, 장기징역 5년 2명, 장기징역 2년 6월 1명, 장기징역 2년 1명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판결일 2012년 1월 법정이 숙연해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렸다. 어떤 이는 너무 가볍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래도 3년이나 된다고 말했다. 판사는 덧붙였다. 학대가 인정되나 생명을 빼앗은 죄는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존속살해의 최소 형량은 7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3년을 받았다. 법이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이었다. 민호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퇴정하며 아버지를 봤다. 대수는 울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도관을 따라 퇴장했다. 소년교도소로 향할 것이다.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2012년 1월 판결을 받은 민호는 안양소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18세 소년에게 3년은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다짐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검정고시 준비였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였다. 출소 후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최소한 고졸 학력이 필요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홀로 공부했다. 예전에는 순이의 강요로 공부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도소에 와서야 진짜 공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2012년 여름 검정고시를 봤다. 합격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작은 성취였지만 민호에게는 큰 의미였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다. 그 다음엔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 독학사 시험을 준비했다. 교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다. 전문 상담사 최정민 가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했다.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미워한다고 대답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정은 없는지 물었다. 민호는 생각했다. 안쓰러워요. 엄마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정민은 조용히 그 생각을 좀 더 해보라고 했다. 상담을 받으며 민호는 조금씩 변했다. 순이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외할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며 자란 이야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일본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상처가 자신에게 전이 된 것 같았다. 정민은 세대 간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상처를 줬고 엄마가 민호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절대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좋은 다짐이라고 했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게 민호를 엄마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짐을 평생 지키고 싶었다. 이 악순환을 자신에게서 끊어야 했다. 교도소 생활은 단조로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이 민호에게는 평화였다.
누구도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 밥을 굶기지 않았다. 잠을 잘 수 있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교도소가 집보다 안전했다. 2014년 가을이 되었다. 출소일이 다가왔다. 11월 24일. 만기 출소일이었다. 2년 11개월을 복역했다. 구속 기소된 날부터 계산하면 3년이 조금 넘었다. 마지막 며칠은 긴장되었다.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2014년 11월 24일 아침, 출소 절차를 밟았다. 3년 전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다. 키가 더 컸다. 18세에 들어와 21세가 되어 나가는 것이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자유로웠다. 진짜 자유였다. 3년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 하늘을 올려다봤다. 넓었다. 교도소 운동장에서 보던 하늘보다 훨씬 넓었다. 정문 앞에 아버지 대수가 서 있었다. 3년 동안 면회를 계속 왔던 아버지. 수고했다고 말하며 아들을 껴안았다. 따뜻했다. 민호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수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앞으로 잘 살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대수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았지만 깨끗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했다. 일자리는 삼촌이 알아봐 주신다고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삼촌 강철수가 명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식당이었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다.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단순한 일이었지만 민호는 성실하게 했다. 시키는 대로 했고 불평하지 않았다.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다.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일하는 것이 좋았다. 바빴다. 정신이 없었다. 그게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생각이 많아졌다. 순이 생각, 그날의 기억.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다. 상담을 받으며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봄 식당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홀서빙을 맡은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한수영 가명이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민호와는 정반대였다. 민호는 과묵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묘하게 잘 맞았다. 수연은 민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다. 퇴근 후 같이 버스를 탔다. 조금씩 가까워졌다. 2016년 여름이 되었다. 1년 넘게 함께 일했다. 이제 많이 친해졌다. 농담도 주고받고 퇴근 후 가끔 카페에도 갔다. 민호는 수연에게 호감이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느 날 민호는 결심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수연이 알 권리가 있었다. 퇴근 후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정과자라고 말했다. 수연의 웃음이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무슨 죄냐고 물었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존속사례라고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왜냐고 물었다. 민호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어린 시절의 학대, 회초리에서 골프채로 변해간 체벌 도구, 3일간의 굶주림과 불면, 그리고 2011년 3월 13일 그날의 일.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수연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울기도 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했다.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냥 숨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연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민호는 포기했다. 당연하지. 누가 정과자와 사귀고 싶겠어. 식당에서도 수연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수연도 말을 걸지 않았다. 어색한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 후 퇴근 시간. 수연이 민호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밖으로 나갔다. 수연은 민호를 똑바로 보며 결정했다고 말했다. 너와 사귈게.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진짜냐고 물었다. 수연은 과거는 과거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지금 민호는 성실하게 살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수연이 웃었다. 민호는 눈물이 났다.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수연이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민호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2017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대수, 삼촌 철수, 고모 미경, 이모 지은, 그리고 몇몇 친구들. 수연의 가족들도 왔다. 수연은 부모님께도 민호의 과거를 모두 말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수연의 확신을 보고 결국 허락했다. 수연의 아버지가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호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결혼식장에서 대수가 축사를 했다.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대수는 울먹였다. 민호도 울었다. 하객들도 눈물을 닦았다. 모두가 민호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민호의 새 출발을 축복했다. 2018년 여름, 첫 딸이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민호는 아기를 안고 울었다.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게. 사랑한다. 매일 아기에게 속삭였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다. 밤에 아기가 울면 민호가 먼저 일어났다. 내가 할게. 당신은 잘하고 말했다. 수연은 고마워했다. 민호는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은 결코 순이처럼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아이가 울면 안아줬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화내지 않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했다. 2020년 겨울,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제 내 식구였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아이들이 함께 쓸 방과 부부가 쓸 방.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가득했다. 민호는 행복했다. 평범한 가정. 이것이 민호가 꿈꾸던 삶이었다. 식당에서는 이제 주방장이 되었다. 10년 가까이 일한 결과였다. 월급도 올랐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했다. 사장님은 민호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민호는 감사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2025년 현재 민호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두 딸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되었다. 큰 딸은 8살, 작은 딸은 5살.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 아빠 사랑해. 아이들이 인사한다. 아빠도 사랑해. 민호는 웃으며 대답한다.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가끔 악몽을 꾼다. 엄마가 나오는 꿈. 골프채를 든 엄마.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 아내가 있다. 딸들의 숨소리가 들린다. 현실로 돌아온다.
괜찮냐고 아내가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대답한다. 민호는 딸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 자신의 과거를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말할 것이다. 2024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13년 만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엄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워지셨던 거라고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엄마는 충분히 대단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딸들이 달려왔다. 아빠, 민호는 아이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수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생했다고 말했다. 민호는 아니야, 덕분에 산다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다. 밥과 국 반찬들. 평범한 저녁이었다. 큰딸이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말했다. 민호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작은 딸이 투정을 부렸다. 나도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민호는 딸의 그림을 봤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예뻤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딸 천재 아니야? 작은 딸이 웃었다. 히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다. 수연과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민호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일상. 아무도 때리지 않는 집. 웃음이 있는 가정.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밤이 되었다. 아이들을 재웠다. 큰딸이 동화책을 가져왔다. 민호는 책을 읽어줬다. 옛날 옛적에 아이들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민호는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방을 나왔다. 침대에 누웠다. 수연이 옆에 누웠다.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민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맙다고 말했다. 수연도 고맙다고 대답했다.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민호는 천장을 봤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다.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민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2011년 3월 13일 그날 이후 민호는 이런 평범함을 꿈꿔왔다. 13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 이루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민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매일 딸들과 밥을 먹고 아내와 대화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살아간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민호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생 베테랑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